주민이 권력을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가 권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갖지 못한 이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여태까지 갖지 못했나.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번에 또 탄핵 관련된 집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광장에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도 권력에 대한 인식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는 광장하고는 다르게 일상에 대한 우리의 권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어떤 상태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인식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일상의 권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낮은가?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권력에 대한 낮은 이해와 인식이 우리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권력 관계의 재구성의 필요성과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또, 이런 권력 관계의 재구성을 하기 위한 우리의 의식과 실천은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의식과 실천이 지체되는 현상에 대한 진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진행하는데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고 하는 내용을 권력의 관점에서 좀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 네, 잘 보이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왜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전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권력은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정치에만 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뭐 경제 권력, 사회 권력, 뭐 우리의 일상,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도 권력 현상은 일어나잖아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이 공정할 거라고 하는 환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권력은 어, 플란차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로 중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편향을 갖게 되고 선호와 지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의해서 우리는 권력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 권력이든 자본 권력이든 사회 권력이든 권력에 대한 감시와 그 감시를 위한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나중에 아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것보다는 사실은 invisible, 보이지 않는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비가시성을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을 규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시민 권력 형성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가 권력을 형성해 갈 수 있겠죠. 네, 다음 페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력하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권력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잖아요. 왜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됐을까요? 이거 역시도 뭐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저는 한 여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시성과 그리고 굉장히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합적, 이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관심을 갖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죠. 두 번째는 권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무슨 뭐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권력 작용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권력에 대한 교육이 부재하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런 권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느끼고 깨닫고 반추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또 그런 권력 현상으로부터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으로 독점돼 있고 대의민주주의 한계로 인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곧 그 권력인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면서 일반 우리 주민들은 이런 그 권력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되어 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적인 요인인데요. 우리가 권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쓰고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게 복종과 순응의 정치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우리들의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는 뭐 역시 그 생존과 일상의 무게 때문에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음. 세 번째는 광장에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도 권력에 대한 것 아니냐. 우리 국민들은 요새 대한국민이라는 말 많이 쓰던데, 대한국민들은, 그, 탄핵으로, 그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또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권력 지향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많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 그 아시아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독재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뭐 장기 집권이 이루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미얀마뿐만 아니라 태국이라든가 뭐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광장 민주주의가 꼭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이고 우리는 권력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장의 저항은 권력 인식의 순간적인 고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권력 의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광장 정치와 일상 속에서 권력 인식은 저는 이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광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형성해 가야 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대상의 측면에서 다르죠. 국가는 국가 국가는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국가 권력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 정치 권력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그다음에 또 전문가 또 이런 지역의 다양한 행정기관 또 그 뭐 소위 토 세력이라고 하는 일정한 집단들, 기득권 집단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세력들과 더불어 살면서 형성해가는 권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권력의 대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르죠. 그다음에 권력의 형식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도덕적인 정당성과 상징성을 기반으로 권력 작용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 삶에 있어서는 지속적이고 미시적인 폭포가 얘기하는 식으로 미시적인 권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작용하는 권력은 다르죠. 그다음에 참여 방식과 조건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어,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교류, 그리고 또 물리적인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 삶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식과 조건이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력의 내실화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어, 던질 수밖에 없는데요. 광장 정치에서는 예, 정권 교체 요구를 하고 또 국가 권력 중심이고 감정적인 결집이 이루어지고 일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또 지역 생활권까지 그 생활권 중심의 권력까지 확대가 돼야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그 권력들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될 때 이는 일상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광장에서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도 권력에 대한 인식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광장의 정치가 권력의 존재에 대한 일상에서의 어, 순간적인 권력이라고 한다면 일상에서의 권력에 대한 인식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광장의 에너지를 일상의 그 공론장과 주민 참여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 권력을 구조화하고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 뭐 박근혜 2016년, 17년에도 이런 얘기 했고요. 지금도 이런 얘기 하는데 쐐기를 박지를 못했어요. 이게 몸이 따라가야지 되는데 논의만 분분하다가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권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은가라고 하는 점을 어,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자료도 좀 모으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들의 이렇게 다양한 그 모임에 대한 참여율, 공적 과제에 대한 참여율, 그다음에 제도에 대한 신뢰, 이런 권력 감시에 대한 지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을 좀 해볼 때 이게 대체로 제도적인 참여율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이 행사되는 제도적인 장에 나도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약하다. 물론 지역적인 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민참여예산제 같은 주민의 권력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투표율이 1%에서 3% 정도 수준이고 마을 계획 수립이나 이런 마을 총회 같은 데서도 소수 활동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더 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주민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 과제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비교 차원에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세계 가치 조사, 그다음에 아시아 바로메타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OECD 시빅 인게이지먼트 같은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체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효능감의 측면에서 OECD의 평균은 정치에 참여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OECD 평균은 대체로 그러하다라고 대답을 한 반면에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즉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 낮은 편이죠. 또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가 OECD 같은 경우는 비교적 북유럽을 비롯해서 비교적 높은 반면에
우리는 지방 정부에 대한 중앙 정부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 특히 투명성과 응답성, 리스판시빌리티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율의 측면에서 그 OECD 국가에 대해서 그 활발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는 다양한 커뮤니티라든지 공청회 참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공적인 의사결정에 시민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말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 효능감의 측면에서도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의 측면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어, 한국 사회 시민의 경우에 국가 권력 감시는 비교적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그 적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제도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약하게 느껴지고 일상적인 참여는 대단히 소극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세 번째는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의 권력에 대한 이해의 측면을 좀 살펴보면 한마디로 생활 속 권력 현상이 비가시화 돼 있으면서 권력을 권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 권력이 제도나 절차나 전문성 속에 은폐되어 있어서 시민은 불편함을 느껴도 그것이 권력 문제라고 하는 자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분명히 굉장히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권력 작용이 행정이나 국가에 의해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종의 권력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원래 있었던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그 문화적인 풍토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이렇게 에, 권력 현상이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권력 작용은 현저히 줄어들고 다양한 정보와 기회, 다양한 제도 등을 통해서 권력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비가시성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렇게 감수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언어적인 문화적인 근거인데요. 권력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조선시대의 권력에 대한 언어를 분석한 책이 있더라고요. 뭐 양반이라는 말, 뭐 기타 뭐 그런 말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책이었었는데 이게 한국 우리 시민들은 권력에 대한 저항에는 익숙하지만 내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함께 권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사고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약한 편이죠. 그래서 소위 랜시 프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권력의 생산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는데요. 권력은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들이 생산하는 개념인데 우리한테는 권력을 향한 개념은 있는데 권력을 자체, 이셀프 생산하는 개념은 우리한테 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권력에 대한 담론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조차도 권력보다는 참여, 자치, 의견 수렴, 민주주의 등 상대적으로 중립적이고 부드러운 단어를 선호하죠. 그렇죠. 권력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활동의 정치성을 결국은 권력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만 정치성이 명확하게 부각되는 것이거든요. 권력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나 담론 형성이 제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권력 현상인데 이것을 에둘러서 참여나 자치나 뭐 의견 수렴이나 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에둘러 봤자
본질이 빠진 용어가 될 수밖에 없고 권력의 따라서 권력을 분석 대상이나 실천의 목표로 삼는 문화 자체가 대단히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여섯 번째로는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권력 인식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실제 참여율과 영향력의 체감 정도에 있어서 낮고요. 정치적인 효능감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 권력 현상이 구조적으로 은폐돼 있고 그것을 감지하는 감수성이 낮은 편이고요. 권력 언어에 대한 거부감과 시민 권력 개념이 부재하고요. 시민사회조차도.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권력 담론이 대단히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일상의 권력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낮은가요? 이제 낮은 것은 이제 확인이 됐는데 왜 낮다고 왜 낮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몇 가지 역사적인 측면, 뭐 사회적인 측면 등등에서 어, 몇 가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중심의 권력 이해의 역사적인 기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위에 있다. 위에 있는 것이다. 위에 어딘지 모르지만 뭐 그게 였던 적도 있고 뭐 하여간 왕이었던 적도 있고 뭐 하여간 이렇게 그런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문화 속에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식민지 이 권력에 대한 체험, 또 군부 권력에 대한 거, 대통령 권력과 같이 중앙 집권적이고 억압적인 형태를 경험을 해왔었죠. 그래서 권력은 멀고 위협적이면서 집중된 존재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권력에 대응하는 방식은 비판이나 저항 또는 피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내면화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은 두려운 것이죠. 권력은 언제나 우리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일상 속에서 분산적이고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권력은 권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거죠. 워낙 이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권력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작동하는 대한 감수성은 오히려 이렇게 저발달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심각한 거는요, 교육과 담론의 한계입니다. 권력은 정치인과 국가의 것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공교육과 언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하면은 대통령, 국회, 뭐 행정부, 그다음에 권력 문제하면 부패, 뭐 국정 불안, 국정농단, 그리고 또 기껏해야 뭐 독재냐, 뭐 민주화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큰 거대 담론, 큰 틀이 추상적인 측면에서 하거나 아니면 국가와 관련된 측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대규모 정치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일상 속 권력의 작동은 그냥 시스템이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권력의 탈정치화, 권력이 일상에 내재되어 있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음소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현상인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와 유리된 상태로 인식하게 되면서 권력의 본질적인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행정 권력의 불투명성이라든지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또 마을 사업의 결정 과정이라든가 복지 자원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런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권력 현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누가 전문가가 잘못했거나 어떤 행정의 어떤 담당자가 잘못한 거라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권력 현상이다라고 하는 인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권력 현상 정도로 인식을 하고 일상적인 권력은 사실은 피곤한 것, 우리가 해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피로감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장에서의 저항은 강한 도덕적인 명분과 공동체성을 확인을 하는 공간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외치면서 정의와 국민이라고 하는 상징 자산을 획득한 경험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주민센터에서 의견을 내고 조례를 읽고 조례를 검토하고 우리의 의견이 제대로 박혀 있는지를 보고 회의에 참석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절차와 용어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실제로 해내기가 어려운 것이다라고 하는 경험칙 이 우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존재하는 거죠. 결국 광장에서의 정치에는 참여하지만 생활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의 실제로 정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권력은 대단히 은폐되어 있고 탈정치화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복지, 교육, 주거 같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은 전문가나 관료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주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행정이나 복지나 주거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그 문제야말로 우리의 뜻과 의지가 관철돼야 될 문제라고 하는 인식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과 가치가 개입하는 사안조차도 기술적인 판단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전문가가 내리는 판단에 의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쟁점들이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다뤄지지 않고 기술적인 문제나 행정적 효율성의 문제로 포장이 되는 이것을 이제 낸시 프레이저라고 하는 그 학자는 정치 철학자는 쟁점의 탈정치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또는 행정 관료들이 다룰 문제이지 정치적인 문제는 아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사실은 권력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그 민주주의, 뭐, 최장집 교수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삶을 재구성하는, 어, 이렇게, 제도에 기반한 민주주의, 생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고 실천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저항민주주의, 운동민주주의는 강하게 경험했지만 수기, 제도 참여, 생활 정치, 자치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화된 참여 구조와 문화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제를 인식하는 시민은 많아졌지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력, 요새 시민력이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시민력이라는 말이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가는 시민의 역량을 시민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우리가 해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에는 익숙하면서도 일상 속 권력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낮습니다.
권력에 대한 위계적인 이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권력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그다음에 제도와 담론의 탈정치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상 권력은 정치가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다음에 참여 방식이 음, 비대칭적입니다. 즉, 광장에는 열심히 나가고 문제 제기하고 하지만 이 광장에서의 에너지가 일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는 이는 이중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역사적 따라서 운동으로서의 권력 개념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확보했지만 이것을 제도로 실현하는 힘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해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뭐 한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특히 사회적인 같은 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권력이 적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시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민주주의가 심화되기가 어렵겠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합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공공기관의 문제의 부패나 뭐 이런 일방적인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과정과 절차를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권력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인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 수 관련해 가지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굉장히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걸 권력 현상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은 국가만 갖는 것으로 한심하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의료인들 역시 을 갖고 있고 권력 작용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개인의 권리 침해와 복지 저하로 귀결될 것입니다. 권력 관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좀 해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읽어볼게요. 민주화 이후에도 권력 운영 방식과 시민의식 측면에서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랜 동안 중앙 집권적 통치에 익숙했던 행정 관료주의와 민주주의는 투표에 맡기고 공적인 일상은 정부에 의존하며 수동적 시민으로 살아왔다. 민주화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국민들이 권력자에 맞서 권리를 쟁취하는 데는 집중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에서 권력을 생성하고 권력을 함께 사용하는 법을 학습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권력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왜 권력 관계의 재구성이 필요할까요? 뭐 여러 가지 원론적인 측면도 있고 원칙적인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다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뭐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한국 사회는 저성장, 저출산, 뭐 고령화, AI 시대,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위계적인 권력 구조와 그 행사로는 이러한 다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정치적인 진영화, 시민의 수동성, 국가주의적인 운동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재발견이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그 학자들은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 시민사회, 자본 간의 이런 자율성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오랜 동안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회 속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7년 이후에 시민사회 자율성이 형성이 되면서 되고 또 IMF 이후에
국가의 자율성보다는 자본의 자율성이 좀 커졌다면 지금 우리가 트럼프 집권 이후에 확실히 확인되는 거는 뭐냐면 국가의 자율성이 다시 커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국가와 자본 간의 유착 관계가 훨씬 더 강화되잖아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그런 그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뭐 국가 자체가 하나의 기업처럼 움직이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나마 이렇게 남아있던 시민사회 자율성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국가와 자본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의 자율성은 계속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굉장히 어떤 측면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자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렇게 어, 성찰이 필요한데요. 저는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문제에 천착하게 되면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나 중앙정치가 우리한테 강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 삶이 존재할 뿐이지 우리 삶의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에 무슨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까? 결국은 협치와 수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을 해 가야 되고요. 저는 우리 시민운동이 국가주의의 한계에 갇혀 있다고 봅니다. 참여연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정치 진영에 결합돼 있죠. 대부분의 메이저 단체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는 하나의 정당, 뭐 세미 정당 정도의 역할이고 그건 시민운동의 본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합적인 위기가 존재하고 이런 복합적인 위기는 국가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결국은 국가와 시민사회 또는 주민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함께 협력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상호 주관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호 주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과거에는 권력이라고 하면 지배와 통제라고 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권력은 협력과 공동 문제 해결 차원에서 권력을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과 행정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설계자 또 공동 집행자라고 하는 것으로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넘기죠 뭐 시간이 많이 돼서 쭉 여기도 넘기고요 여기도 쭉 어, 그, 그래서 권력관계 재구성과 관련해서 정리해 보면 지금 우리는 권력을 재편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 될 전환점에 와 있는데 주민이 권력이 객체에서 주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주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가는 주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행정은 일방적인 집행에서 협력적인 설계자로 그리고 공동 번영과 행복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예, 어, 우리가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다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어, 국- 이거는 하여간 제가
이걸 다 설명하다 보면 그 머릿말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식으로 할게요. 어, 이런 실천을 보다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와 제도의 자기 생산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관료제가 자기 보전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가지고 디지털 사회가 되고 정보 중심의 사회가 됐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지배 구조는 수직적인 지배 구조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주민은 여전히 정책의 대상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것을 돌파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수립의 폐쇄성과 시민 전략의 제도 진입 장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장애가 존재하는 거죠. 제도가 만들어질 때 공간이 열리는데 그 제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인식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국가와 권력에 대한 수동적인 의식이 존재하죠. 그래서 국가를 하나의 권위체로 보고 시민은 수혜자라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것은 투표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실천을 투표로 환원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투표하면 됐지. 왜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해? 라고 하는 식의 이런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인식의 측면에서 이런 측면을 좀 걷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정치나 행정적인 그 실천들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절차가 몇 가지가 개선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굉장히 참여라든가 이런 것이 의례화돼 있고 형식화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절차를 보완한 것 같지만 우리가 거버넌스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여전히 시민사회의 자율성은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새롭게 디지털 정보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 디지털 정보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가 정착됐다기보다는 이 디지털 정보 시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시민사회에 대한 지배가 강화되는,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오히려 존재한다. 이제 그런 면들입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있고요. 자, 그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시민 권력 강화를 위한 이렇게 전략의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아니 위에 거 예, 코코 예. 구조적인 면에서 이렇게 관료제 중심의 수직 구조, 그다음에 전략적인 제도화 진입 장벽을 어떻게 깨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 그다음에 인식의 측면에서는 어, 아직도 투표 중심으로 권력을 생각하는 그래서 시민 주권이라고 하면은 투표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다음에 디지털 정보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정보의 개방과 정보 민주주의의 확대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그 보다 더 세밀하게 통제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측면의 권력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관련된 문화적인 측면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 민주시민교육에 관해서는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한 가지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시민 교육이요. 민주주의가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위대하게 민주주의를 만들었는지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유와 평등과 자치, 참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역사와 개념을 가리키는 민주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딴 식으로 지금 민주 시민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민주주의 핵심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의하지 않아요. 어떻게 삶의 영역에서 그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를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은 제로입니다. 이건 사기야, 사기. 이거는 국가주의, 좋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논의하고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를 교육하지 않는, 교육은 살아있는 교육이 아니라 죽은 교육.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인가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훨씬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밖에 안 돼요. 어느 동네든지 도시개발 문제가 있고 환경 문제가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런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룰 때 아이들이 또 시민들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다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역량이 발생하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삶의 정치를 가르쳐야 된다. 지금처럼 훈육적인 교육은 걷어치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조금 더 세밀한 거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